반갑습니다. 방송은 공자입니다. 오늘도 보고 싶었어요. 오늘 아침에 방송을 좀 하면서 사실 걱정을 좀 했습니다. 오늘 시장이 좀 안 좋으면 어떻게 하지? 라고 걱정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시장이 굉장히 좋았죠. 코스피는 하락을 했지만 코스닥은 오히려 1% 수준의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시장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야 뭐야 왜 이렇게 좋아? 라고 하는 약간 찝찝하지만 그래도 기분 나쁘지 않은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아침에 이제 얘기를 드리면서 지난 메아리 방송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8월 초와 지금의 제가 스탠스가 조금 달랐다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8월 초에는 제가 지금 절대 사지 마라 이런 스탠스였고, 오늘 방송에서는 그래도 조금은 현금 가져가실 분은 가져가시고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좀 판단하시라 라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8월 초만큼 막 급락이 날 상황까지는 아니었는데 조금 그래도 불안한 건 뭐냐면 시장이 질질질질 좀 셀까봐 그게 좀 걱정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반등이 나온 거 보면 일단은 코스닥이 반등 나온 이유가 이제 금투세 유예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올라간 게 아닌가가 좀 있고, 그다음에 고용지표에 대한 우려가 좀 과했다고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시장을 좀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시작하기 전에 긍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시작하면은 항상 기분이 좀 좋아지니까 긍정적인 생각들을 좀 해보죠.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처음 와서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다정하신 분들 같아요. 그리고 참 유쾌하게 살아가면 좋죠. 유쾌하다. 그 다음에 오늘같이 시장이 좋으면 어때요? 사기가 충만하죠. 그리고 웃음도 가득할 거고 미소가 지어질 겁니다. 우리 모두 같이 웃음 가득하게 미소 지으면서 하루를 시작해보면 좋겠습니다. 제 책이 나와서 지금도 팔리고 있는데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전 책과 새로 나온 책이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저는 새로 나온 책이 확실히 디자인이 좀 이쁘고 좋더라고요. 한번 가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금과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안전자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금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그러면 금과 비트코인이 똑같이 이제 인플레이션 해칭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자산들이 실제로 어떻게 좀 차이가 있나라는 걸 분석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안전자산 관련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시장이 생각보다 좋아서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어차피 준비한 거니까 해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2020년 3월부터 금 가격이 얼마만큼 올랐냐 이걸 좀 일단 찾아봤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좀 봐야 되니까 20년 3월이 이 지점입니다. 20년 이 지점에서 저점에서 요 고점까지 얼마나 올랐냐를 봤더니 이게 한 700불 때좀 되거든요. 700불 700 한 80불 90불 한 700불 정도 되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올라간 게 한 70% 가까이 올랐습니다. 20년 3월 대비해서 전체 고점까지가 한 70% 가까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금이 엄청나게 오른 거 아니네? 라고 이제 첫 번째로 확인하고 갈 수 있죠. 그럼 그 다음에 S&P 500은 얼마만큼 올랐냐? 2020년 3월 저점이 요 지점입니다. 요 지점. 지금 한 2000 몇백 대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올랐죠. 5000대 후반까지 올랐단 말이죠. 요게 이제 158%가 올랐어요. 한 2.5배 정도 이상 오른 거죠. 그러면 비트코인은 얼마만큼 올랐냐? 비트코인은 요때 20년 3월 저점이 놀랍게도 한 64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640만원에서 1억 가까이 올랐죠. 1억. 그러니까 한 15배가 올랐습니다. 수익률로 보면 한 140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가장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그러면 요게 왜 이렇게 올랐을까에 대한 생각들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일단은 유동성에 대한 베팅, 지금 차트를 보셨잖아요. 유동성에 대한 베팅이라고 한다면 결국 유동성은 뭐가 되죠? 유동성 이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인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 그러면 자, 인플레이션이 오면 비트코인과 주식으로 자금이 가는구나라는 걸 명확하게 봤죠. 왜냐? 금의 수익률이 얼마였어요? 한 70%. 비트코인 15배. 주식은 2.5배였단 말이죠. 70%는 1.7배거든요. 1.7배. 그러면 뭐가 제일 좋아요? 일단 유동성에 베팅한다 그러면 금보다는 비트코인과 주식이 낫겠구나. 그러면 인플레이션 해칭의 요소로는 어디가 맞다? 비트코인과 주식이 더 낫다라고 된다는 거죠. 그런데 비트코인과 주식은 변동성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는 거예요. 물론 15배 오르고 2.5배 오르고 비트코인이 더 좋아 보이긴 하지만 이게 단순히 이렇게 나올 수는 없다. 왜? 비트코인과 엔비디아 같은 걸 비교해보면 또 다르기 때문에. 이건 지수잖아요. 지수는 2.5배 올랐지만 이게 장기 성장성이나 이런 안정성을 봤을 때는 과연 비트코인이 무조건 베팅했을 만하냐
라고 본다면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다음에 한번 볼게요. 그리고 금 같은 경우는 그러면 금은 영원히 사면 안 되냐 라고 했을 때 또 그런 건 아닌 게 키워드가 경기 침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면 금이 더 좋은 성과를 보입니다. 이게 최근의 성과를 보이는 모습이거든요. 이것도 차분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 정리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한 번의 그림을 정리해서 한번 볼게요. 한 번의 그림을 정리해서 보면 일단 여기 여기 2020년 저점에서부터 같이 올라가죠. 여기 저점 찍었단 말이에요. 저점에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변동성이 여기서 가장 먼저 이제 금리가 제로금리까지 되니까 변동성이 가장 강하게 세게 나오면서 많이 올랐던 거. 여기서부터 단숨에 한 10배 가까이 올랐단 말이죠. 비트코인이. 비트코인이 지금 시세가 좋은 게 명확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오르고 나서 어때요? 이렇게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오죠. 여기 보시면 6천만원 넘어갔다가 다시 한번 2천만원 정도까지 내려왔으니까 2천만원 살짝 붕괴됐었죠. 그럼 3분의 1 토막이 단숨에 난 거예요. 물론 2022년에 주가도 이렇게 박살이 났지만 결국은 유동성 관련된 이슈로 긴축 정책이 들어간다 그러면 비트코인이 훨씬 더 큰 충격을 받는다는 게 보였죠. 또 반대로 또 바닥에서 올라갈 때 여기서 단숨에 한 5배 올라가 버렸단 말이죠. 1억대 가까이 올라갔으니까. 이러니까 변동성이 훨씬 크다. 비트코인이 베타가 훨씬 크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사실 이 부분까지도 이제 인플레이션 해칭을 하려면 차라리 비트코인 낫다라고 했다가 실수했던 건데 이게 여기서 이제 2024년 들어서부터 이제 차이가 보이기 시작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서부터 보면 금이 좀 더 시세가 좋았거든요. 비트코인은 오히려 멈춰버렸고 이때 이제 조금씩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 경기 침체라는 거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들어가면서 시장이 조정을 나오니까 이때는 금이 더 좋은 모습이 보였어요. 물론 지금 살짝 꺾긴 했지만 금이 좀 더 나은 성과를 보였다. 그래서 이 성격이 인플레이션 해칭으로 골드를 가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해칭을 하실 거면 이 금이 아니고 주식이나 비트코인을 가는 게 월등히 낫고 대신에 안전자산 선호라는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금이 더 낫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트코인이 15배 올랐으니까 비트코인이 무조건 좋은 거야 라고 본다 그러면 그렇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주식에서 대형주로서 괜찮은 걸 잘 뽑아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비트코인이 15배 오르는 동안 엔비디아는 25배가 올랐어요. 밑에서 바닥에서부터 $5에서부터 130불 넘어까지 갔기 때문에 25배가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비트코인은 바닥에서 오른 게 15배 정도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더 강하게 좋게 오른 건 엔비디아라는 거죠. 근데 변동성을 보시면 6천만원 갔다가 2천만원 갔다가 다시 1억 갔다가 이런 변동성을 물론 이제 변동성이 있긴 했지만 변동성이 훨씬 약한 상태에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인 게 엔비디아였다. 그러니까 무조건 비트코인이 변동성에서 무조건 좋겠구나 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다시 한번 만약에 제로금리가 되고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가 온다 그러면 비트코인은 약간 무진성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수익률이 좀 낮다고 하더라도 대신에 주식을 고르려고 한다면 머리를 좀 싸매야 되잖아요. 근데 이 구간에서 만약에 다른 걸 골랐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엔비디아만큼의 성과는 안 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자산 배분 차원에서 나중에 금리가 내려간다고 하면 금리가 뭐 2% 밑으로 1% 밑으로 이렇게 내려간다고 하면 비트코인을 베팅해 보는 것도 충분히 매력적인 대안일 거다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러면 금은 안전자산의 의미로서 지금 시점에서는 괜찮지 않나라는 걸 데이터를 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려가 되는 게 뭐였죠? 경기 침체. 경기 침체라고 하는 건 요 회색 선으로 표시된 거거든요. 프레드라는 사이트에서 보면 이렇게 회색 선으로 경기 침체세를 다 보여줍니다. 근데 요게 지금 나스닥 차트예요. 나스닥 차트인데 여기 너무 이제 낮아서 잘 안 보이고 이럴 때 보면 경기 침체 때 확실히 나스닥이 무너지는 걸 보이죠. 여기도 한 번씩 무너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금이 이렇게 안전자산 선호를 보이는 경기 침체 시기에 올라가냐라고 본다 그러면 아니에요. 금요일 때도 26%가 하락했었고 2020년 요때도 살짝 조정을 받았죠. 그러니까 금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안전자산으로서 시장이 안 좋을 때 올라가는 자산이냐 그러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해칭의 개념이 아니고 약간 이런 개념이죠. 통신주 우리가 보면은 경기 방어주 베팅하는 거 있잖아요. 통신주 같은 거 경기 방어주 약간 이런 쪽으로 도망가는 성격이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금에 대해서 그럼 지금 베팅하는 게 맞나? 그렇게 본다 그러면 금값 일단 시간에 많이 올랐고 베팅하는 게 맞나 그러면 조금 애매해요. 그리고 보세요. 인플레이션 해칭이 아니라고 보는 게 이럴 때 보세요. 이럴 때 이 시장이 한참 올라가는데
여기서 비트코인 아니 금값은 원래 누워버렸죠. 이때 만약에 인플레이션 헤지용으로 금에 투자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배가 아팠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금을 대체 자산으로서 그냥 포트폴리오 일부러서 비축한다, 오케이. 그런데 안전자산 베팅으로 지금 금에 나는 베팅할 거야 라고 한다는 건 조금 아니다, 이렇게 좀 보이는 거예요. 데이터로 봤을 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뭐가 더 좋을 거냐라고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게 이제 달러 인덱스인데 위에 지수가 달러 인덱스고 밑에는 다시 나스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 시기를 보면 요때죠. 요때 보면 달러가 올라가고, 물론 요때도 달러가 올라가고, 그리고 이때 경기 침체 요때 달러가 올라가고, 요때도 보면 죽지도 않았어요. IT 버블 때. 물론 이후에 달러가 약세가 됐긴 했지만 요때 2020년 초반에 무너졌을 때 이때도 이제 살짝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달러가 박살이 나죠. 그 다음에 왜 제로금리로 가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 오히려 달러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 같다. 달러를 차라리, 그러니까 금보다 차라리 우리가 달러를 갖고 있다고 하면 달러가 경기 침체 시기에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원화 대비해서 달러가 강세가 되니까 우리가 이 원화 차익을 가지고 달러를 다시 원화로 바꾼 다음에 원화를 가지고 베팅하기 굉장히 수월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보시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싶고, 그럼 달러보다도 좀 더 괜찮은 게 뭐냐면 엔화죠. 지금 엔화도 보면 지금 이게 엔화 달러 엔 환율인데 이게 지금 내려가면 엔화가 강세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기 침체 때 보면 엔화가 더 강세 아니면 뭐 유지가 되는 모습을 보여요. 근데 90년대 이후에는 확실하게 엔화가 더 강세를 가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이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안전자산이라고 한다 그러면 달러보다도 엔화에 초점을 맞추는 게 맞고, 또 경기 침체가 된다 그러면 경기 침체 때 우리는 뭘 얘기하고 있냐? 달러가 아니고 금리가 인하될 거라고 보고 있죠. 금리가 인하될 거야. 금리가 인하된다 그러면 달러는 약세가 될 거라는 거죠. 단기로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금리를 인상시키고 있는 기조를 보이는 게 유일하게 지금 일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본과 달러의 격차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엔화가 강세로 간다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약세로 왔던 게 다시 강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달러 강세 효과 플러스 엔화 강세의 효과를 이중으로 누릴 수 있는 게 엔화이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차라리 엔화가 더 나을 수 있다 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금보다는 만약에 안전자산으로 내가 베팅을 해보겠다, 물론 베팅은 아니고 그냥 해칭 정도가 좋겠죠. 어쨌든 안전자산으로서 내가 자산의 일부를 두고 싶다 그러면 금보다는 엔화가 더 적합하다, 이런 판단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도 만약에 금을 사고 싶다 그러면 물론 장기적으로 금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인플레이션 해칭만큼은 지속적으로 올라가니까 그냥 장기적으로 뭐 자녀한테 준다거나 아니면 뭐 난 길게 보고 들어갈래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어떤 게 좋으냐가 이제 판단이 될 거잖아요. 금에 대한 투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다양하게 있어요. 일단 실물금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뭐 금 반지라든가 금 두껍 이런 걸 할 수 있겠죠. 근데 실물금의 단점은 뭐냐면 보관 비용이 들어가요. 그리고 보관 비용 플러스 도난에 대한 위험도 들어가죠. 그 다음에 거래 비용이 비쌉니다. 생각해 보시면 금을 살 때는 더 비싸게 사야 되고 금을 팔 때는 더 싸게 팔아야 돼요. 그렇죠? 금 ETF도 있습니다. 현 선물 기반의 금 ETF가 있고 지금 삼성자산에서 하고 있는 코덱스 금 선물 ETF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한 3천억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투신에서 하고 있는 에이스 금 현물 ETF가 있는데 그 ETF는 지금 한 시가총액 한 1600억, 1700억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 선물 기반의 이런 ETF를 사서 매매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금 선물을 여러분들이 직접 매매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금 선물 같은 경우는 롤오버에 대한 부담이 있죠. 롤오버라고 하는 건 선물은 만기가 있잖아요. 만기.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는 것들은 여러분 ETF 이런 건 만기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선물은 만기가 있기 때문에 만기가 돌아올 때마다 다음 걸 사야 됩니다. 다음 물을 이걸 팔고 이걸 사야 되는데 요거를 롤오버라고 해요. 요 롤오버에 대한 부담이 계속 있죠. 만약 롤오버를 실수한다 그러면 청산이 바로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롤오버를 한다 그러면 뭐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롤오버 부담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은행에서 금 통장을 또 하는 게 있어요. 금 통장 몇 개 은행에서 금을 직접 매수할 수 있는 통장도 있는데 요 금 통장은 수수료 부담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뭐가 있냐면 세금에 대한 이슈가 있어요. ETF도 그렇고 이 양도세에 대한 차익, 그러니까 배당소득세에 대한 차익이 있습니다. 세금이 있습니다. 배당소득세.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 드릴 거 있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건 KLX 금거래소입니다. 이게 제일 좋아요.
KRS 금거래소에서 거래를 하신다 그러면 수수료도 절감이 되고 나중에 원할 때 금을 인출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요 KRS 금거래소 이용하는 것들을 좀 추천드리는데, 비교를 해서 좀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 금거래소, KRS 금거래소의 시장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게 그냥 증권사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증권사 보면 내가 A라는 사람이 주식을 팔고 매도, B라는 사람이 매수하고 싶다 그러면 증권사가 중개를 해주잖아요. 근데 KRS 금시장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이 금이라고 하는 매개체가 있을 거고, 이 금을 팔고자 하는 사람은 이 품질 인증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한국조폐공사에서 품질 인증을 받고 이 금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입고를 합니다. 요 입고된 금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매매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탁결제원에 주식을 입고시켜 놓고 그 주식 증서에 대한 권리를 왔다 갔다 시키면서 이제 매매를 하는 것처럼, 똑같이 이 실물 금을 예탁결제원에 입고시켜 놓고 요걸 기반으로 해서 매매를 한다. 그래서 금 인출까지 한다 그러면 이 금이 실제로 인출돼서 내가 가져갈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어쨌든 우리는 KRS 금시장과 이 증권사라고 하는 위탁 중개인이 있기 때문에 이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거죠. 카운터파티가 날 속이지 않을까? 예를 들어 금방 가가지고 18K예요 라고 했는데 14K를 팔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속일 수도 있는 거고, 중량을 속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KRS 금시장을 통하면 그런 게 없다. 그리고 투명하게 거래가 된다. 이런 게 장점이 될 수 있죠. 이 한국거래소, 이게 KRS 금시장을 보면 KRX가 붙었잖아요. KRX는 이제 한국거래소를 의미하는 거고, 한국거래소는 이제 코스피, 코스닥을 운영하고 있죠. 그럴 만큼 이제 신뢰도가 높은 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한국거래소에서 14년 3월에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뢰도 높은 거래소, 그러니까 정말 뭐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신뢰도 높은 기관에서 거래소 중개소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재밌는 건 금융종합과세 비대상. 금융종합, 여기서 소득이 나온다고 해도 세금 안 내도 돼.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안 내도 돼. 비과세. 부가가치세 네가 인출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안 내도 돼. 관세 이거 안 내도 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에 대해서 굉장히 큰 혜택이 있어요. 증권사는 지금 어디가 되고 있냐면 KB, NH, SK, 대신, 미래, 삼성, 신한, 유안타, 키움, 하나, 한국투자증권, 현대차증권, 유진투자선물까지 있는데, 만약에 오프라인, 여기서 보면 대부분 이제 오프라인 다 되는데, 유진투자선물은 온라인은 안 되고 오프라인 쪽만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 키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들 아시는 것처럼 오프라인은 안 되고 온라인만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증권사의 HTS, MTS에서 거래를 만약 개설한다 그러면 요 계좌들에서 쉽게 KRS 금을 그냥 거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래가 시장 주성자 제도가 있기 때문에 시장 주성자가 거래도 어느 정도 원활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냥 거래도 좀 크게 부담 없이, 그 글로벌 거래소가 6% 이상 차이가 나면 안 되거든요. 글로벌 금시세랑. 그러니까 6% 이내에서 내가 원하는 가격에서 얼마든지 좀 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이제 얘기를 드리면 KRS 금시장은 1g 단위로 매매가 돼요. 1g이면 지금 한 5만원, 6만원 되나요? 제가 지금 금시세를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한 돈에 지금 뭐 20몇만원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한 6, 7만원 되겠죠? 그리고 이게 이제 공정 가격, 시장에서 형성된 실시간 가격이 반영이 되고 있고요. 수수료가 0.3%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매수할 때 0.3, 매도할 때 0.3이니까 실제로 내가 매매를 한다면 0.6%를 제외하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세금은 없어요. 양도소득세 없고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고, 인출을 한다고 했다면, 인출을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 거래 가격의 10%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그다음에 한 개당 2만원 정도 내외. 이게 지금 인출은 100g이나 1kg 단위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100g을 한다 그러면 100g 1kg 한다 그러면 그 덩이당 2만원 정도 내외를 부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기 다른데 금은방 가가지고 골드바를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하실 거예요. 그리고 믿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골드뱅킹도 있죠. 은행에서 아까 얘기 드렸던 골드뱅킹도 있는데, 여기는 0.101g 단위로 내가 사거나 매매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수수료가 비싸요. 통장 내에서 거래한다 그러면 1%, 실물 거래한다 그러면 5%의 수수료를 내야 되고, 배당 소득세가 15.4%가 나옵니다. 이건 면세잖아요, 면세. 그러니까 은행 골드뱅킹으로 여러분이 금을 사느니 KRS 금을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물론 나중에는 여기도 혜택이 사라질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금 거래 양성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여기에다가 세금을 물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월등히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은행 골드뱅킹 같은 경우는 이제 실물 거래가
실물 거래로 애초에 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수수료를 많이 냈을 때는 인출이 가능한데 실물 거래 수수료에 이미 수수료는 포함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부가가치세는 거래 가격에 10%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를 내고서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금펀드 같은 경우에는 거래단위는 알아서 되는 거고, 선취 수수료를 매년 또 부담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배당소득세에 대한 배당소득세 차익이 또 부과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세 차익이 난다 그러면 배당소득세 차익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전반적으로 KLX 금이 훨씬 더 유리하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 그러면 금 가격이 한 3% 상승했다고 볼게요. 그러면 얼마만큼 시세 차익을 낼 수 있냐? KLX 금을 먼저 본다고 하면 매입을 57,850원에 하고 수수료를 0.3%, 매도할 때 0.3% 냈단 말이에요. 근데 세금이 없다 그랬죠. 부가가치세 배당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수익률은 어떻게 되냐? 3% 상승했기 때문에 0.3, 0.3을 떼고 보면 약 2.4% 정도의 수익이 납니다. 이해되시죠? 물론 이제 상승률이 더 커진다 그러면, 상승률이 만약 50%, 60%라 그러면 이것보다 수익률이 좀 더 높아질 수 있겠죠. 왜냐면 이때 수수료는 0.3보다 낮아지게 될 거니까. 나중에 한번 계산해보세요. 왜 그런지. 그리고 골드뱅킹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매입 가격에 수수료가 포함되기 때문에 매입 가격 자체가 더 비싸졌죠. 보이시죠? 그리고 매도 가격도 더 낮아집니다. 매도 수수료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게 저희 환전할 때랑 똑같은 거예요. 환전할 때 시세보다도 훨씬 더 싸게 팔아야 되고 비싸게 사야 되잖아요. 그랑 똑같은 거예요. 골드뱅킹도 이 수수료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좀 더 비싸게 사고 싸게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여기다가 배당소득세가 또 붙기 때문에 배당소득세까지 감안하면 0.8%의 수익이 납니다. 근데 골드뱅킹 실물 거래를 본다 그러면, 아까 이건 계좌 거래고 실물 거래를 한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부가세까지 추가로 붙게 되겠죠. 그러니까 더 비싼 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부가세 따로 있구나. 부가세 따로 붙어서 총 매입 금액이 66,890원이 되고, 이건 수수료가 더 비쌌죠. 아까 1%, 5%였으니까 수수료가 더 비쌌죠. 그리고 매도할 때도 수수료가 더 비싸기 때문에 가격이 더 떨어지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총 매입 가격 대비해서 매도 가격 3%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얼마만큼 손해다? 15.3% 손해예요. 장외 소매에서 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살 때 더 비싸게 사고 부가가치세는 또 내고 매도 가격은 더 싸게 내고, 그러다 보니까 15.7%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을 여러분들이 내가 실제로 쓰고 장신구로 쓰려는 게 아니다, 그런다 골드바로 쓴다 그러면 KLX 금 시장에서 사는 게 월등히 유리하다 라는 것들을 명심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수수료를 낸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수수료 자체가 월등히 싸기 때문에 애초에 골드바를 산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인출한다고 하더라도 KRX 금시장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수익률이 났을 때 실제로 수익만큼 돌려주는 건 이 KRX 금시장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 만약에 금을 사고 싶으시다 그러면 이 KLX 금시장에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을 사시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안전자산으로 선으로서 금을 사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포트폴리오로서 그냥 금도 한번 사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이라면 한번 사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정말 경기 진짜 세게 들어오면서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금도 같이 무너질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분명 내일도 행복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목요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